안녕하십니까. 글쓰기와 말하기, 독창적인 발상과 표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10일 묵은 신발을 한 보따리 버렸다. 일기를 쓰다 문득 내가 신발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발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와 병원으로 은행과 시장으로 화장실로 신발은 맘먹은 대로 나를 끌고 다녔다. 어디 한 번이라도 막막한 세상을 맨발로 건넌 적이 있었던가? 어쩌면 나를 싣고 파도를 넘어온 한 척의 배, 과적으로 선체가 기울어버린 선주인 나는 짐이었으므로 일기장에 다시 쓴다. 짐을 부려놓고 먼 바다로 배들이 떠나갔다. 마경덕의 신발 전문. 자, 신발을 가지고 신발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제3장 독창적인 발상과 표현에서 독창적인 발상과 문장 쓰기, 즉 관찰과 통찰입니다. 그러면 독창적인 발상을 문장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관찰과 통찰이 필요하겠죠. 좋은 문장은 섬세한 관찰과 날카로운 통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관찰은 생각의 한 형태이고 생각은 관찰의 한 형태입니다. 관찰은 통찰로 이루어지고 대상의 미세한 차이를 살피는 것이 관찰이라면 차이를 아우러 보편적인 속성을 깨뜨려가는 것이 통찰입니다. 또 문제의 원인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것도 통찰이라고 합니다. 관찰과 통찰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에 담긴 독창적인 글을 둘 수가 있겠죠. 자, 신발의 입장에서는 삶의 통찰하는 사유의 힘이 될 수 있고 담백한 표현으로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쉽지만 가볍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발의 속성을 관찰하고 삶의 속성과 연결하여 하나의 인생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겠죠. 신발이라는 산물에 논을 더해서 신발론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태준의 문장 강화에서 보면 이태준의 문장 강화에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그 글을 읽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인다. 글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곧 글임을 강조했습니다.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을 다해 생각하고 오래 관찰함으로써 좋은 문장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물이 퍽 맑다는 것과 어찌 맑은지 돌틈에 엎드린 고기들의 숨쉬는 것까지 보인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얼른 바쁘게 보았고 한 사람은 오래 고요하게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준대 문장 강화에서 표출한 내용입니다. 돌틈에 엎드린 고기들의 숨쉬는까지 보인다고 쓸 수 있으려면 단지 표현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의 숨쉬는까지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감을 집중하는 오랜 관찰과 보편을 깨뚫는 새로운 통찰이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예문의 글을 종류와 형식에 다르지만 가난한 삶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을 갖춘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현장에서는 백과사전 두께만한 차이를 보인다. 생활이 어려워 전기세를 체납했을 경우라도 7에서 8월 혹석이나 12에서 1월 혹한기에는 단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제도, 그런 여백이나 배려가 사회적 공감력의 한 표현이 아닐까. 정의신의 사회적
공감력의 척도 한겨레 신문 2004 8 1에서 자, 사회적 공감력의 척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루한 동네에서는 비밀마저도 남루하다. 대단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없었지만 다들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거금을 감춰둔 사람은 없었지만 푼돈을 그러한 사람은 있었다. 신분을 숨긴 사람은 있었지만 밝혀져도 놀랄 만한 신분은 없었다. 남장을 한 여자, 여장을 한 남자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남자 혹은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손홍규의 이슬람 정육점에서 자, 이게 관심 있는 자와 관심 있지 않는 내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 모두 가난한 삶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담았는데 정혜신의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전기세를 체납하더라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단전하지 않는 정책적 배려와 공감이 그들의 생존에 얼마나 많은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송홍규의 글은 어떤 것으로도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의 누군가로 남루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드러냄으로써 일년이로 하여금 소외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선하고 감각적인 표현은 독창적인 발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맞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맛깔스럽게 보이듯이 신선하고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 발상이 독창성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 대상의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면 새롭고 생생한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최명희의 홍부를 보면 대수비에 있는 바람 소리만 듣고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몸짓을 눈치를 챌 수 있는 대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감각기관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아래와 같이 감지할 수 있죠. 대나무 소리 들리죠? 자, 최명희의 혼불 흔들리는 바람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저희끼리 손을 비비며 놀고 있는 자잘하고 맑은 소리. 강 건너 강골 이씨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쪽 대실로 마실 나온 바람이 잠시 머무는 소리. 어디 먼 타지에서 불어와 그대로 지나가는 낯선 소리. 그러다가도 허리가 휘어질 만큼 성이 나서 잎사귀 낱낱에 푸른 날을 번뜩이며 몸을 솟구치는 소리. 그런가 하면 아무 뜻 없이 심심하여 제 이팔이 나 흔들어 보는 소리. 그리고 달도 없는 깊은 밤 제 몸속의 정막을 풍소 삼아 불어내는 한숨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별의 무리가 우수수 대밭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라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었다. 최명희의 혼불 흔들리는 바람에서 그냥 흔들리는 바람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었죠. 이러한 신선한 표현이 되려면 식상한 표현을 피해야 하고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 바꾸기, 즉 역발상 같은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대상을 새롭게 보면서 신선한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식상한 표현은 주로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초등학생이 사슴이 뭐뭐뭐 봅니다. 이 빈칸을 미쳤다고 넣었습니다. 사슴이 미쳤다 봅니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기발한 답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본다라는 의미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문에 주먹이라는 아주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표현한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손가락 접기와 펴기 운동을 하다가 안 다친 오른쪽 손으로 주먹을 쥐어봤다. 날렵하고 가뿐히 손바닥에 손가락 끝이 파묻히도록 쥐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뭘 했을까를 생각하니 기억나는 것이 가위바위보 놀이밖에 없다. 더구나 왼손으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설령 왼손이 완전히 안 쥐어진데도 뭐가 대수이랴 하니 약간의 장애로 평생 엄살을 떨어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꾀마저 든다. 그뿐이랴? 옛 성인은 몸에 병 없기를 원하지 말라며 그 병고로서 앙약을 삼으라 했다. 몸의 불편으로 늘 조심할 수도 있으며 또 그 불편으로 마음의 불편을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자, 이 손에 대해서 하나 예입니다. 그다음 다음 이 주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먹이란 손의 모양 말고도 폭력이나 폭력배를 지칭하며 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주먹이 세다든가 주먹패라고 쓰이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주먹이라는 단어를 불러보면 심장이 잠시 멈춘 듯 먹먹한 통증이 느껴지고 계곡에서 바윗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몸 어딘가 그 바위에 쓸린 듯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자, 똑같은 주먹에 표현하고 관찰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 주먹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에 분노한 누군가의 절균이 다시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한 때늦은 후 회가 새겨져 있을 것 같은 주먹. 단단한 듯 보이나 열어보면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텅 빈 들판처럼 비어있는 때론 참혹하고 때론 서글픈 삶의 쓸쓸한 뒷모습 같은 주먹을 바라본다. 자, 주먹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게 됐죠. 다음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주먹은 작은 오빠의 주먹이다. 집안의 가장인 큰 오빠를 대학에 보내느라 작은 오빠는 낮엔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효자였던 그가 어느 날 엄마와 다툰 끝에 울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누렇게 바래고 들뜬 벽지 속에서 흙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10살이었던 나는 오빠의 주먹보다 벽이 부서질까봐 더 무서웠다. 오빠의 빨간 주먹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자, 이 주먹의 또 느낌이 각각 달라졌죠. 그래서 이 주먹의 또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감동의 주먹은 내 아기의 주먹이다. 금방 세상에 나온 아기는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세상과 맞짱이라도 뜨려는 것인지 움켜쥔 주먹은 경이었다. 손가락을 한 개씩 펴보니 그 속엔 거미줄 같은 운명이 들어있었다. 하늘의 비밀이 세세하게 기록된 흔적을 따라 촉촉한 물기가 배어있던 송금, 청기누설이라도 한 듯 꽃잎처럼 화르득 닫혀버리던 아가의 주먹을 보며 놀라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누구나 이렇게 덤빌 듯 주먹 불끈 쥐고 생을 시작하지만 떠날 땐 누구나 뼈고 가는 게 인생 아니던가. 자, 정진이 주먹에서 그럼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하게 된 것이겠죠. 관찰한 것을 글로 표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가장 어울리는 문장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는 문장이 놓인 위치, 다른 문장들과 맺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겠죠.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의 조사와 의미가 그렇듯 문장 또한 앞뒤의 맥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아름답고 독창적인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꽃은 꽃받침과 꽃,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종자의 식물의 번식 기간이라는 문장의 백과사전에 놓여 있을 때 화려하게 개한 꽃,
꽃의 이미지 위에 놓여 있을 때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게 개한 꽃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찬란한 생명력의 표상이 이해되지만 이 문장과 결합함으로써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욕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문장으로 대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은 꽃받침과 꽃잎, 수술과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종자 번식의 기간이다. 꽃은 꽃잎을 열어 화려한 색상과 난만한 향기로 곤충을 유혹한다.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하나일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다. 나도 꽃을 자주 사서 놓는 편이지만 진정한 아름다운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꽃을 볼 때 그 순간 울림, 정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꽃은 그저 꽃일 뿐입니다. 여성의 저 가슴도 아름답다.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 내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우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단풍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풍이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풍이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자연의 파노라마나 금강산 같은 장엄함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가가 만나게 해준 어떤 정황, 바꿔 말하면 사람의 살림살이가 곁들여진 이런 어울림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건의 물은 늦다웃이 슬픔과 대책 없는 악동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아름다움에 대한 견해가 저마다 다르듯이 어떤 문장을 아름답다고 느끼지는 대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문장 한번 읽어 보셨죠?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고정적인 불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느낌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 역시 그 자체로 독창적이고 아름답기보다는 문맥에 어울리는 표현을 써야 좋은 문장이 될 수 있고 울림이라고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은 사고가 표현의 중심인데 아래에 제시된 학생과 교수의 대화를 읽고 문장 쓰기 연습이 왜 필요한지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스마트폰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너무 흔한 주제인 것 같아 고민이에요. 교수님, 창의적인 글을 쓰려면 주제를 바꿔야 할까요? 창의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지금까지 전혀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썼던 것이라도 자기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사랑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봐야겠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5년 동안 사귄 사람과 헤어지는데 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써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이 학생과 교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셨죠? 그러면 학생이 과연 어떠한 표현으로 글을 쓰게 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은 사랑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5년 동안 사건 사람과 헤어지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생길 만큼 쉽게 헤어진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스마트폰이 없던 때에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봤다. 그마저도 없으면 생각에 잠기거나 쪽잠을 잔다. 이렇듯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그리고 학생의 글을 보면 어떤 스마트폰의 의미의 사랑과 헤어진다는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글만 읽고서는 학생의 생각을 알 수 없군요. 스마트폰과 사랑을 연결시킨 발상은 창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학생의 창의적 생각이 문장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글로 잘 표현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교수님이 학생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학생은 어떻게 글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고와 표현의 핵심은 문장입니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발상이 하더라도 소통을 위해서는 글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글과 말에서 생각을 담은 기본 단위가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모여 단락을 이루고 단락이 모여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의 문장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핸드폰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다시 쓴다면 아주 좋은 글감이 될 수 있겠죠. 위에 제시한 글에서 학생은 창의적인 주제를 잡았지만 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자신만의 생각에 그치고 마는 것이겠죠. 글쓰기는 글쓴이와 일련이 사이의 의사소통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소통이 가능해질 때 앞의 글에서 학생의 발상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흐름의 문장 쓰기. 사고의 흐름은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연인이 더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엇이든지 떠오르기만 하면 바로 전달하는 습관이 생겼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줄고 적극적인 반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으므로 그때까지 심사숙고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다. 라는 사고의 흐름이 시작이 된 것이겠죠. 이런 것을 문장으로 서술하게 되는 것이겠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연인들은 더 쉽게 헤어지게 되었다. 5년 동안 사귄 사람과 헤어지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바로 채팅방에 들어가 글을 남긴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은 끝난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위해 약속을 잡고 그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잃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풍경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에는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생각에 잠겼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다 보니 이별도 긴 생각 없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하게 되면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문장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장을 쓰기가 어려운 점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 쓰기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하나씩 뽑아내는 과정이죠. 아래 글을 참고해서 가족에 대한 통찰이 깃든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만난다.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또 칫솔이나 술, 가방, 구두를 소재로 한 신선한 감각의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만난다? 칫솔에서, 통해서 만난다. 굉장히 산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관찰과 통찰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